우리가 이제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건 앞에서 배웠던 이자 소득과 유사성이 인정돼야 돼요. 유사성. 그와 동시에 금전 사용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 게 유사 이자 소득,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이자 소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요. 앞에 이제 법에 열거가 돼 있다고, 뭐 1호부터 뭐 10호까지, 11호나 뭐 12호에 이와 유사하대요. 본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자 입장에서 혹은 어드바이스 해야 되는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규정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욕밖에 안 나오죠? 어쩌라고? 이 유사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이게 세법의 가장 큰 맥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맥이 첫 번째는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아니 법은 이런데 법대로 하면 아닐 것 같은데 실질과세래. 그러면 이거 과세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 가장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 때문에 무슨 자문서 의견서 주면 가오가 안 설어요. 안 된다. 과세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실질 과세에 따라 과세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또 하나는 이거예요. 포괄주의 과세. 포괄주의. 법은 열거주의라고 얘기했다가 포괄주의라고 다시 돌아서니까 우린 또 뭐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러나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될 우려가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큰 조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취지는 타당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조세피 행위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잡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필요한 것까지는 동의를 하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지나치게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과세 원칙과 포괄주의 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란색 보니까 첫 번째 과세형평 차원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똑같은 담세력이라는 게 있다고. 담세력. 분명히 다른 이자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세하는 게 마땅하지만 또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선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절충안이 뭐냐면 앞에 있는 것과 적어도 유사해야 된다라는 게 절충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직장 공제의 초과반환금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축성 보험 차익이 과세가 된다고 얘기했고 그 중에서도 특별한 자들을 모아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저축성 보험 차익의 유형 중 하나인 직장 공제의 초과반환금이 있다라고 했죠. 요거 이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 중에 하나잖아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편하게 보세요. 교직원 공제회라는 데가 있죠. 교원 공제회 뭐 이런 데 들어봤죠? 요즘 이제 회원들이 있겠지. 교직원들이. 그래서 요분들이 돈을 내고 나중에 퇴직할 때 받아가는 거라고 요걸. 회사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놓은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진 공제회에서 받아가는 거야. 근데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거기 보시면 파란색 회원의 퇴직이나 탈퇴 이전에 목돈 급여와 퇴직 생활 급여를 지급했대죠. 원래는 퇴직할 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이제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 초과 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 공제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 공제료를 뺀 금액이라고만 정의하고 납세자는 그러니까 나는 퇴직 후에 받아가는 게 이자소득 과세 대상인데 퇴직 전에 받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한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돈 넣어놓고 돈 더 받아갔는데 퇴직 전에 받아간 거니까 이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밑에 결론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돈 넣고 돈 받아간 거죠. 공제에 돈을 넣고 개처럼 받아간 거지. 사실 생각해보면. 이자처럼. 근데 이게 저축성 보험 차익하고 상당히 유사한 건데 저축성 보험 차익도 만기에 받아가는 게 있고
만기 전에 받아가는 게 있죠. 지금 우리 법이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을 이자 소득에서 별도로 하나의 조문을 준 이유는 그 성격의 사실은 저축성 보험 차익이나 예금과 매우 유사하지만 분리과세하겠다는 취지로 하나 따로 떼어놓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분리과세하라는 특별 조항이지 그 전에 다른 받은 거는 요 조항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해당되지 않으니까 퇴직 전에 받아갔다는 이유로 과세 못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죠. 분명히 얘네들은 다른 이자 소득과 충분히 유사하다고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원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이자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금전에 사용했다는 대가의 성격이 있다. 결국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 놈 중에 한 놈 잡고 그거랑 유사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파란색 보면 16조 1항 3호에서 규정한 국내에서 받는 예금 이자와 같다. 다음 세력도 동일하다. 그래서 이건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한 사건이 돼요. 자, 파생상품 결합 가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사건은요. 우리가 대법원에 갔을 때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가 붙거나 저쪽 상속증여세법에서 포괄주의 있거든요. 국세청이 거의 다 진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거의 다 집니다. 법관들은요. 법조문에 토씨라도 빠지는 거 싫어해. 기본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생각이. 그런데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사건은 법조문에 토씨 하나라도 안 맞는 문제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과세했던 문제고 파생상품 결합. 이제 엔화수합 사건인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거기 금액을 그대로 써보면 내가 이제 원화가 있어요. 1,000원 있어. 이걸 100엔으로 바꾼 거야. N으로. 은행 가서 100엔으로 바꾼 거야. 당시 사건이. 그리고 나서 이거 엔화 예금을 가입한 거야. 엔화 예금. 외화 예금 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 3%에 바꾼 거야. 그래서 만기에 103엔을 받아가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요거는 분명히 이자 소득이 분명해요. 근데 먼저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계약. 선물환 계약을 체결했어. 선물환 계약. 그래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해서 이 만기 도래 시점에 103엔을 1,100원으로 바꿔갈 수 있는 선물환 계약을 딱 체결한 거야. 그럼 그 경제적 실질은 어때요? 이 사람은 1,000원에 넣어서 결국 1,100원 받아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1,100원 안에, 이 100원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는 이자와 하나는 환차액이 섞여 있는 거죠. 선물한 매매차익. 그래서 요건 이자도 있고 선물한 관련 차익도 있는 거죠. 당시 법률에 따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물한 차익 자체는 과세하지 않았어요. 선물한 차익. 지금도 양도소득세에서 파생상품을 과세하지만 그건 주가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만 과세해. 지금도 외화선물은 한 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외화선물 계약에서 발생한 건 과세하지 않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국세청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자와 마찬가지니까 100원 다 과세하겠다는 거야. 100원. 국세청의 입장.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100원 다 과세해야 돼. 그 이유는 뭐냐면 유사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인 거예요. 유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납세자와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죠. 법의 이자는 분명히 과세 소득이 맞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뭐가 유사하냐. 이해하시겠죠?
뭐가 유사하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학계에서는 아직도 이거 과세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저명한 학자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실질 과세예요. 실질 과세. 이게 돈을 내가 얘한테 빌려줘서 요즘 똑같은 얘기나 얘가 뭔 짓을 해서 가져오던 나한테 가져오는 돈이 똑같으면 같지 않느냐라는 거야. 혹은 이렇게 생각하지. 얘한테 빌려줬는데 1,000원 빌려줬는데 얘는 60원 가져오고 같이 약속 하나 있어. 내가 40원 갖다 줄게 라고 한 애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통으로 패키지로 묶으면 어차피 100원 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어찌됐든 당시의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무조건 과세하진 않았고 법에 따르면 선분한 매매 차익은 별도로 과세하는 조항이 없었고 얘를 뭐와 유사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본 거야. 그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유사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판례의 내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엔화수합 사건. 그래서 입법 배경을 한번 볼게요. 고객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1,000원을 100엔으로 환전하여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는데 신한은행하고 당시 시티은행 이런 데들이 많이 했어요. 정기예금 가입 시점에 선물한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예금 만기에 103엔을 1,100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이자 3엔에 30원뿐만 아니라 선물한 계약에서 추가로 얻은 이익도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한 사건이 있다라는 거죠. 과세관청의 주장 근거는 선물한 거래 차익이 뭐와 비슷하다고 주장한 뭐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과 유사하다고 한 거죠. 미리 결정돼 있었잖아요. 법원은 근데 법률적으로만 평가합니다. 내가 보기엔 비슷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환매 조건부로 걸어야 돼? 채권, 증권이야죠. 선물한 매매 계약은 채권, 증권이 아니라는 거죠. 판례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자 소득이 유형별 포괄주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 통화의 매도 차익에 대해서도 이를 이자 소득으로 확대 해석하게 되면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죠. 법에는 이것만 과세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함부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는 교수님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판례예요. 모든 조세법칙이 한 페이지씩은 가지고 있는 판례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땐 이게 조세 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어떤 상충관계, 열거주의 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국세청이 빡치 화가 나겠죠? 이거 안 된다 이거. 이러면 부자들 다 세금 안 낸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맨 왼쪽 상단의 제목을 보세요. 파생상품이잖아요. 이게 그것과 이자 상품, 이자부 상품을 결합하면 과세하겠다는 거야. 그게 파생상품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유형 1 외우지 마시고 파란색만 하나만 기억하면 돼. 모두 갖춰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 여기서 키워드 다 있죠. 뭐야? 실질상 하나의 상품처럼 운영하는 거야. 법은 여기까지 있고 시행령에 가면 어떤 게 실질상 하나의 상품인지를 규정해 둔 것뿐이죠. 그래서 이자부 상품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다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유형 1까지만 있다가 재작년에 유형 2가 나왔어. 얘 엄청 똑똑해. 은행이나 이 돈 만지는 애들의 이 어떤 세금을 적게 내면서 세후 수익을 극대화하게 했다는 욕구는 대단해. 자, 보세요. 여기 계약은 신한은행하고 하는 거야. 여기 계약은 하나은행하고 하는 거야. 서로 수합해서. 그러니까 유형 1에 따라서 과세를 못했던 거야. 한 금융업자와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신한은행 고객한테 우리가 예금 우리가 할 테니까 파생은 니네가 해. 하나은행 고객에게는 니네가 예금 가진 건 우리랑 파생 걸어. 이렇게 쿠션을 쳤던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것도 유형 2에서 가지고 간 거야, 이제 법에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얘가 줄 수도 있잖아. 얘가 주는 거를 만든 거지. 처음에는 얘가 다 했는데 온 고객한테 우리가 서비스 다 해야지 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근데 과세 된다고 하니까 뭐야? 고객님, 우리 여기선 요것만 하고요. 저기 가서 저걸 하시죠.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결합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유형 2는 대법원 사건 없이 바로 만든 거야. 국세청에서 이거 하는 거 보고 과세 함부로 못했던 거죠. 한번 깨져봤잖아. 딱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행령 조항을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겠죠. 왜냐면 조세 회피행위 하는 애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규정을 다 외울 수는 없고 그 취지만 아시면 충분히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심지어 그 밑에 시행령을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처럼 운영된다. 이게 결국 키워드인 거예요. 실질 과세에 취급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대학원 같은데 조세법 로스쿨 같은데 있잖아요. 얘를 엄청 많이 배운 거예요. 이자소득에서. 예, 법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고 우리 세무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언젠가 한 번은 나올 만한 주제예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화수합 사건 핵심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 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야. 선물한 매매 차익. 만약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매매 차익에 대해서 다 과세할 수 있다라는 이상한 결과가 생기잖아요. 양도소득세로 열거된 자산의 매매 차익만 과세해야 되는데 다 과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조세 법률주의 원칙상 안 된다.